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7년간 함께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주머니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지만 아주머니는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죠. 쪽지를 펼쳐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나누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을 떠난 가사도우미가 남긴 쪽지 한 장에 담긴 지난 7년간의 충격적인 비밀에 대한 한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아주머니가 떠나기 전 제게 건넨 굳게 접힌 쪽지에는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가면 열어보라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고 그 안의 글자들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체 지난 7년간 그 두 사람은 저를 어떻게 속여왔던 걸까요? 올해 제 나이 68. 흔히들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나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 삶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지난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 하루하루는 남편 김영감이 누워있는 저 침대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뇌졸중이 남편의 거동과 말, 그리고 한때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그 사람의 총기마저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꼼짝없이 누워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저희 2층 집은 예전에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가슴 시릴 만큼의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틈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 때면 저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간밤에 잘 잤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기저귀를 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일. 이 일은 엄청난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했지만 제 나이에 그 모든 것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육중한 남편의 몸을 돌리고 일으킬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때때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남편의 공허한 눈을 볼 때면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남편이 건강했던 시절, 낡은 자전거 뒤에 저를 태우고 동네를 달리던 기억,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밤새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모두 그리운 추억일 뿐입니다. 남편의 병은 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의 몸과 마음까지 갉아먹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 몸에 욕창이 생길까봐 한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자세를 바꿔주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침 소리, 발작 증세에 저는 늘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저는 바싹 말라갔고 흰머리는 눈에 띄게 늘었으며 이마의 주름은 더욱 깊게 패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이 바빠 주말에나 겨우 부모님을 보러 잠시 들를 수 있었죠. 올 때마다 고생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아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안쓰럽고 아버지가 가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며느리도 직장에 다니고 어린 손주들까지 있으니 그 애들에게도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에 단 한 번도 아들에게 힘들다는 소리나 원망 섞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돌봐야지. 그게 부부의 정이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도리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날 오후 남편의 식사와 용변을 다 처리하고 나면 저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당을 내다보면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저는 마치 이 집 안에 감금된 것만 같았습니다. 서러움과 외로움이 제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에 가본 게 언제인지, 시장에서 파는 뜨끈한 설렁탕한 그릇의 맛은 어땠는지 제 자신을 돌보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제 삶은 오직 이 네 개의 벽과 아픈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남편보다 내가 먼저 쓰러지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이 질문이 이름 없는 공포가 되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에게 묽은 죽을 먹여주고 거실 낡은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아들 민수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들 없이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식어빠진 찻잔을 따르더니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자식의 걱정을 항상 느끼는 엄마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쩍 약해지신 것 같아요. 혼자서 아버지를 돌보시는 거 제가 정말 마음이 안 놓여요. 우리 가사도우미 한 분 모셔서 어머니 일 좀 돕게 하는 건 어떨까요? 가사도우미라는 말에 제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의 모든 일은 제 손으로 직접 해왔습니다. 남편이 건강했을 때조차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은 우리만의 사적인 공간이자 보금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흐트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내 남편을 돌보는 건 아내로서의 책임인데 어떻게 생판남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아들아. 엄마 아직 괜찮아. 남 들여봐야 돈만 들고 번거롭기만 해. 내 아버지 성격도 까다로워서 낯선 사람이 돌보면 불편해하실 거야. 아들은 제 거칠고 검버섯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온기가 제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집 그만 부리세요. 아버지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어머니 자신도 좀 아끼셔야죠. 얼마나 마르셨는지, 흰머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세요. 아들로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만약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아버지는 누가 돌보고 저랑 손주들은 어떡해요? 아들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진다면 누가 남편을 돌볼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잠잠해지자 아들은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아는 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55살 정도 되신 분이래요. 아주 선하고 성실하시다고요. 뇌졸중, 앓는 노인분들 돌본 경험도 있으시대요. 낮에만 오셔서 어머니 식사 준비랑 청소 도와드리고 아버지 돌봐주시게 하는 거예요. 저녁엔 돌아가시니 우리 집은 여전히 우리만의 공간이고요. 돈은 걱정 마세요. 저랑 제 아내가 전부 책임질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제 건강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허리 통증은 점점 잦아졌고 가끔은 너무 빨리 일어나거나 앉기만 해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안방을 한번,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의 아들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하려무나. 대신 그분께 신신당부해야 한다. 일은 꼼꼼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내 아버지는 평생 깔끔하셔서 지저분하고 덤벙대는 건 못 참으시니까. 아들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낯선 사람의 등장이 우리 가족의 삶을 정말 더 낫게 해줄지 아니면 새로운 골칫거리만 안겨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제부터 저의 고요하지만 외로웠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말입니다. 아들과 이야기하고 며칠 뒤 새로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아들 말대로 이름은 미숙 씨, 나이는 55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고 약간 통통한 체격에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인상적인 복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수수한 색의 편한 일상복 차림은 소박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미숙 씨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선하고 순박한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하게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민수 씨 소개로 온 미숙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고 차를 한 잔 따라주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단정히 올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법 없이 차분했습니다. 말투도 조용하고 상냥했습니다. 민수한테 일에 대해서는 들었소? 제가 여전히 약간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민수 씨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주로 어르신 도와서 할아버님 돌봐드리고 식사 준비랑 집안 청소하는 일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환자 돌본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몇 년간 누워 계실 때 제가 모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저는 그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도 그녀는 전혀 거리끼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오늘부터 제가 어르신 도와서 할아버님 돌봐드릴게요. 남편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먼 곳을 응시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실망하지 않고 제게 남편의 생활 습관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약은 몇 시에 드시는지, 특별히 불편해하시는 곳은 없는지, 그녀의 세심함에 저는 조금 더 호감을 느꼈습니다. 첫날부터 미숙 씨는 능숙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닥부터 장식장 구석까지 먼지 한 톨 없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요리하는 솜씨도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고기와 당근을 넣어 죽을 쓰고 믹서에 곱게 갈아 그릇에 담았습니다. 남편에게 가져가기 전에는 간이 맞는지 직접 맛보고 식을 때까지 후 불어주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미숙 씨가 부드럽게 남편의 등을 받쳐 일으키고 가슴에 수건을 대준 뒤 작은 숟가락으로 참을성 있게 죽을 떠먹이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죽을 떠먹이면서 남편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님, 맛있게 드세요. 이 죽 다 드셔야 빨리 기운 차리시죠. 오늘은 당근도 넣어서 더 맛있어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남편은 평소보다 순순히 쉽게 죽을 받아 넘겼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다시 꼼꼼하게 남편의 입을 닦아주고 물과 약을 먹인 뒤 편안하게 눕혀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그녀는 밖으로 나와 저와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남편의 병세와 지난 7년간 제가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 씨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공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있으니 어르신도 좀 쉬세요.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 씨가 돌아간 후 저는 그녀의 존재가 생각했던 것만큼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저의 큰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저의 공간이었지만 힘든 일은 나눌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 쉴 시간도, 신문 한 조각을 읽을 여유도, 잠시 머리를 식힐 틈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옆에 누운 남편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미숙 씨의 등장은 저의 숨막히는 삶에 불어온 시원한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미숙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우리 가족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미숙 씨는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말입니다. 지난 7년간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7시면 정확히 출근했고 남편의 저녁 식사를 챙기고 모든 뒷정리를 마친 후에야 해가 진 뒤에 퇴근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완벽하게 돌봤습니다. 남편이 먹어야 할 약의 종류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마사지와 지압법까지 배웠습니다.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위는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남편의 건강이 회복될 수는 없었지만 상태는 훨씬 안정되었고 혈색도 좋아졌으며 더 이상 끔찍한 욕창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집안일을 마치면 침대 옆에 앉아 남편에게 신문을 읽어주거나 시장에서 들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미숙 씨가 이야기할 때면 가끔 그의 눈에 기묘한 생기가 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존재가 남편의 메마른 영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겠지요. 점차 저는 미숙 씨를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아닌 친한 동생이자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모든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힘들거나 마음이 상할 때면 그녀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미숙 씨는 언제나 훌륭한 청자였습니다. 그녀는 진부한 조언 대신 그저 조용히 제 곁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제 손을 잡고 어르신,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와 그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더해진 저녁 식탁은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도 집에 올 때마다 그녀를 무척 따랐습니다. 그들은 미숙 씨를 가족처럼 여기며 때로는 새 옷을, 때로는 맛있는 과자 상자를 선물하곤 했습니다. 미숙 씨 또한 우리 가족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며칠간 알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남편을 돌보면서 저까지 간호해야 했습니다. 파를 넣은 죽을 끓여주고 생강차를 끓여주며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간호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그녀가 온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일손을 덜어준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 생활비 관리부터 남편 간병까지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곁에 있는 남편, 효심 깊은 아들, 그리고 미숙 씨처럼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까지 저는 그녀의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보이는 그녀의 온화한 미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 완벽해 보이는 평온함 뒤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들이 어둠 속에서 독초의 뿌리처럼 조용히 자라나 언젠가 땅을 뚫고 솟아오를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7년의 신뢰, 7년의 유대감 속에서 저는 집주인으로서의 경계심을 완전히 잃고 그녀를 친가족처럼 여기는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숙 씨가 일한 지 6년째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잔잔했던 호수 위에 첫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문은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교묘하게 스며들어 처음에는 제가 늙어서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치부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은 제 남편의 눈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꼼짝없이 누워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은 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점점 더 미숙 씨를 좇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갈 때면 남편은 여전히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었지만 문 밖에서 미숙 씨의 발소리가 들리거나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면 남편의 눈에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생기가 돌았고 항상 그녀의 모습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자신을 직접 돌봐주는 사람이니 정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에 기뻐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곧이어 제가 떨쳐버릴 수 없는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오, 제가 처마 밑 흔들의자에서 졸고 있는데 남편 방에서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오래된 옛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애절하고 구슬픈 가락에 호기심이 생겨 저는 조용히 방문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두 줄기 맑은 눈물이 그의 움푹 팬 뺨을 따라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싹 마른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저는 남편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세가 가장 심각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어째서 가사도우미가 부르는 노래 한 곡이 남편을 그토록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 노래는 남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마치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속 깊은 곳, 그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미숙 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숙 씨가 필요 이상의 다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닦아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멈춰서서 손가락으로 그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이불을 고쳐 덮어줄 때면 그녀의 손길은 애정이 깃든 채로 그의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제가 한다면 지극히 정상이지만 가사도우미가 하기에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돌봄이 아니라 애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 사람은 침묵하고 한 사람은 마비되었지만 그들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쓸데없는 질투를 하는 것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 언젠가 동남으로 터져나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옛 노래 사건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제가 억눌러 왔던 질투의 불길을 지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아들 민순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보통 이런 때면 미숙 씨는 부엌에서 간식이나 과일을 준비하곤 했는데 그날은 남편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며 방에서 남편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일에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시 후 제가 차를 더 내오려고 부엌으로 가다가 남편 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우연히 미숙 씨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작고 다정했습니다. 저나 아들에게 말할 때와는 다른 마치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투정을 부리는 듯한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자식들 온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저한테 무심한 거 아니에요? 계속 문 쪽만 쳐다보고 저 섭섭해요. 알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 같았죠. 그녀가 방금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제 남편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그녀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엿들었습니다. 미숙 씨는 또 속삭였습니다. 오늘 시장 갔는데 떡집 아주머니가 저보고 얼굴이 환해졌대요. 다 오빠 덕분인가 봐.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니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아내로서의 자존심에 밝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가사도우미의 헌신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제 남편에게 품은 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죄 많은 감정을 묵인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지금은 천마디 말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그녀를 믿고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제 남편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스럽던 얼굴과 선한 인상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역겨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당장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저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있는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몰래 들은 몇 마디 말 외에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들면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늙어서 망령이 들었다고 쓸데없는 질투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가 애써 웃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평온했던 삶은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적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장 믿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미숙 씨를 평범한 시선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질투라는 렌즈를 통해 모두 의심스럽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위치가 어디인지 똑똑히 알려줘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게 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을 사사건건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 씨가 남편에게 줄죽을 들고 왔을 때 제가 가로막았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한 입 떠먹어 본 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죽이 왜 이렇게 짜요? 이거 먹고 혈압 오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먹을 음식을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면 어떡해요? 미숙 씨는 당황하며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매일 똑같이 끓였는데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매일 똑같다니. 내 입에 짜면 짠 거지. 가서 다시 끓여와요. 미숙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묵묵히 죽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에는 국이 싱겁다고, 저녁에는 밥이 너무 되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날 하루 그녀가 만든 음식 중 제 입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청소까지 간섭했습니다. 저기 장롱 구석은 왜 아직도 먼지가 그대로야? 청소를 어떻게 하길래 바닥이 아직도 끈적거려? 저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구석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왜 이렇게 빳빳하게 다렸어? 원래 주름이 좀 잡혀 있어야 멋이 나는데 일하는 사람이 어쩜 저렇게 센스가 없어? 저는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을 지적하며 예전에는 칭찬에 맞이 않았던 일들을 용서할 수 없는 실수로 둔갑시켰습니다. 제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물어보면 건성으로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집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미숙 씨는 처음에는 제 마음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더 신경 썼지만 그녀가 무엇을 하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는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최대한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언젠가 부엌 구석에 혼자 앉아 눈이 빨개진 그녀를 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도 잠시 연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 침대 곁에서 달콤한 말을 속삭이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방금 싹 텄던 연민의 감정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되뇌었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지키고 있는 거야. 평생을 바쳐 이룩한 행복을 지키는 거라고. 그녀를 두렵게 만들고 지쳐서 떠나게 만들지 않으면 언젠가 그녀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지도 모른다고. 저의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되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그날을. 미숙 씨의 인내는 거의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지적받는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금방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녀의 끈기는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뻔뻔하게 제 남편 곁에 붙어 있으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 거의 50년 전에 제게 주었던 낡은 금 결혼 반지를 꺼내 끼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미숙 씨 앞에서 보란 듯이 손을 들어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말없이 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요. 저녁이 되어 미숙 씨가 퇴근하기 직전 저는 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 집안을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나, 내 반지가 어디 갔지? 분명 점심때까지만 해도 손에 있었는데. 저는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과 장롱 밑을 들여다보며 정말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숙 씨가 그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저는 그녀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늙어서 정신이 없으니 원. 이 집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반지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갔을 리도 없고 오늘 아침부터 내 방 들락거리면서 청소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제 말은 미숙 씨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제가 가져갔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는 대신 도끼 어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누구를 의심한 적은 없어.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은 찾아야지. 혹시 모르니 당신 가방 좀 볼 수 있을까? 실수로 거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 그것이 바로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이 모욕은 그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댁에서 일한 지 7년이에요. 전 바늘 하나, 실 한 오락이 탐낸 적 없어요.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못 믿으시는데 제가 더 이상 여기 있을 면목이 없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어르신, 내일부터는 안 나올게요. 두 분 건강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제 옷 주머니 속에 고이 들어있는 반지와 함께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음속에 통쾌함이 차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녀를 쫓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통쾌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혼자서 남편을 돌보려니 미숙 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는 일이 2배는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2 팔은 욱신거렸습니다. 급하게 쏜 죽은 미숙 씨가 만들던 것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남편은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원래도 조용했던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제 숨소리마저 벽에 부딪혀 슬프게 들렸습니다. 제가 지치고 짜증이 나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미숙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어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 사람이 일을 꼼꼼하게 안 하길래 몇 마디 했더니 자존심 상한다고 나가버리더구나. 그런 사람은 우리도 붙잡을 필요 없어.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미숙, 아주머니 그런 분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물건 훔쳤다고 의심하셨다던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세요? 아들에게 추궁당하자 저는 말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반지를 잃어버려서 그냥 흘리는 말로 물어본 것뿐이야. 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한 적은 없어. 제발 저려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지.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반지가 중요한 건 알지만 어머니 건강이랑 아버지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미숙 아주머니만큼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을 어디서 구해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테니 내일 내려갈게요. 말 그대로 다음날 아침 아들이 정말로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제게 별말 없이 조용히 아버지 방에 들어가 상태를 살피고는 오전을 꼬박 밖에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미숙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저는 놀라기도 하고 약간 불쾌하기도 했습니다. 미숙 씨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들은 저를 거실로 끌고 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미숙 아주머니랑 얘기 다 했어요. 반지는 아주머니가 가져간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다른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래요. 어머니가 너무 힘드셔서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대신 사과드렸고 간신히 설득해서 다시 모시고 왔어요. 월급도 더 올려드리기로 했고요. 어머니, 저를 봐서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간절한 표정과 어젯밤 남편과 씨름하던 제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쨌든 미숙 씨가 있는 편이 나았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미숙 씨의 이번 복귀가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연극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아온 날부터 미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자연스럽게 선하고 성실했다면 이제는 지나치게 겸손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말은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제 마음에 드는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 침대 곁에 앉아 노래를 부르거나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모든 일은 기계처럼 신속하게 처리했고 항상 제 앞에서 하려고 애썼습니다. 대신 그녀는 모든 관심을 제게 쏟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를 위해 작은 간식거리를 사왔습니다. 어떤 날은 따끈한 호떡을, 어떤 날은 약과를 사왔죠. 제가 좋아하는 생강차 끓이는 법을 배워왔고 제가 어깨가 뻐근하다고 하면 직접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저를 칭찬했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복 받으셨어요. 저희 남편은 일주일만 아파도 제가 돌아버릴 것 같은데 어르신은 할아버님을 10수년이나 돌보셨잖아요. 정말 복이 드문 부부의 정이에요. 혹은 민수 씨는 정말 효자예요. 며느님도 어쩜 그렇게 예쁘고 사려 깊은지 다 어르신 복 덕분이라니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던가요? 처음에는
그녀가 연기하는 것이라고 경계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의 헌신적인 태도에 제 마음은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의 칭찬은 제가 오랫동안 견뎌온 피로와 서러움을 달래주는 달콤한 약과 같았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제 자존심은 기분 좋게 충족되었습니다. 점차 저는 예전의 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반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너무 예민했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미숙 씨처럼 좋은 사람을 나쁘게 대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 씨가 제 다리를 주물러주고 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지난번 일은 정말 내가 미안했소.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그런 의심을 하다니 나를 용서해 주구려. 미숙 씨는 황급히 손을 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전 어르신 원망 안 해요. 다 이해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르신께 완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탓이죠. 앞으로는 어르신 마음 편하시도록 더 잘할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제 마음속 마지막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미숙 씨를 믿는 것을 넘어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고 집안일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집 열쇠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열쇠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양의 탈을 쓴 늑대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1년은 남편이 아팠던 긴 세월 중 제가 가장 평온하고 안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평온함은 미숙 씨의 완벽에 가까운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과 절에 갈 시간도 생겼고 텔레비전 연속극 한 편을 끝까지 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저와 미숙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굴만 찌푸려도 어디가 불편한지 알았고 제가 한숨만 쉬어도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존재는 제게 큰 위로와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남편 병수발로 불행한 부분도 있지만 하늘이 가엾게 여겨 좋은 동생 하나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미숙 씨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정성껏 돌봤지만 더 이상 다정한 몸짓이나 비밀스러운 속삭임은 없었습니다. 남편 방에 들어갈 때면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할아버님 옷 갈아입혀 드릴게요. 어르신, 할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며 저는 오히려 그녀에게 미안하고 예전에 제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화가 그저 더 정교하게 위장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져다준 가짜 평온함과 안락함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 다른 이상한 징후들을 알아챌 만큼의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제가 마주친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은 한낮에 제가 우연히 남편 방을 지나칠 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던 순간들. 하지만 저는 이내 제 생각이 너무 많다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겨버렸습니다.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미숙 씨의 선함을 완전히 믿었고 그녀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낯선 사람의 손에 맡기고 거짓말로 지어진 허약한 행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폭풍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이 평온함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폭풍우는 미숙 씨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정확히 7년이 되던 어느 가을 아침에 닥쳤습니다. 죽음은 남편에게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마치 기름이 닿은 등잔불이 작은 바람 한 점에 쓰러지듯 그렇게 허무하게 말입니다. 전날 밤 남편에게는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을 정성껏 돌봤고 저는 남편 침대 곁에 앉아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서 칭찬 스티커를 받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남편의 앙상한 손을 잡고 여보, 힘내서 어서 일어나요. 주말에 민수네가 손주 데리고 온대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날이 어둑해서 남편을 좀 더 자게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부엌으로 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7시쯤 미숙 씨가 왔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한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 뒤 곧장 남편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아버님 일어나셨는지 보고 옷 갈아입혀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차에 넣을 생강을 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뒤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미숙 씨가 침대 곁에 굳어서서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경악에 찬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침대로 달려갔고 눈앞의 광경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온하게 누워 있었지만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 보였고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남편의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냉기만 느껴질 뿐 숨결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것입니다. 극심한 공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14년, 그중 처음 7년은 제가, 나머지 7년은 미숙 씨가 함께했습니다. 14년 동안 비록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었지만 저는 그의 존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저의 슬픔은 조용히 제 살갗 하나하나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의 슬픔보다 더 제 주의를 끈 것은 미숙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몸부림치며 가슴 찢어지는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왜 이렇게 가버렸어요?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오빠. 그녀는 거의 50년을 남편과 해로한 저보다 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녀가 너무나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7년 동안 남편을 돌봤으니 정이 깊이 들어 가족 같았을 거라고, 남편을 친아버지처럼 가족처럼 여겼기에 그가 떠나자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미숙 씨는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처럼 조문객 맞이부터 제사 준비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아들 내외도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 모두 우리 가족이 복이 많다며 가족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났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슬프고 혼란스러운 시간 동안 미숙 씨의 존재는 제게 큰 위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 저와 그녀가 친자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남편의 3일장을 치른 후에도 우리 집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향냄새가 배어 있었고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지만 남편 방으로 가는 대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숙 씨가 제 곁에 남아줄 것이라고, 적어도 한동안은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고 함께 절에 가서 그의 명복을 빌고 서로의 말벗이 되어주며 외로움을 달랠 것이라고요. 하지만 사무제를 지낸 그날 오후 제사 음식을 모두 정리한 미숙 씨가 갑자기 제 앞에 와서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섰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만두겠다고?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제 임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할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그럼 나는, 내 생각은 안 하는 거니?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널 친동생처럼 생각했어. 우리 같이 늙어가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난다는 말을 할 수 있니? 그제야 미숙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온화함과 공감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할 일, 제가 되물었습니다. 고작 가사도우미로서의 할 일.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에 쌓인 정은 너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니? 저는 배신감과 함께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제가 가장 그녀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저를 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너무 큰 충격인데 유일하게 남은 친구이자 동생 같은 사람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아들이 더 이상 월급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제게 신세 지는 것이 미안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모아온 비상금을 꺼냈습니다. 저는 200만 원을 세어 두툼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은퇴한 노인인 제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나와 미숙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숙 씨, 가지마. 여기 나랑 같이 있자. 지난 7년간 고생한 거 알아. 이 돈은 내 고마움의 표시야. 앞으로도 그냥 여기 있어. 우리 자매처럼 있는 반찬에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살자. 내가 절대 너 힘들게 안 할게. 내 월급은 민수가 계속 보내줄 거야. 저는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손에 들린 봉투를 한번 그리고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가야만 해요. 제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녀의 매정한 거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획이라고? 제게 말해줄 수 없는 계획이 대체 뭐란 말인가? 지난 7년간 나에게 숨겨온 것이 있었나?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니 묻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 짐 좀 챙기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제가 점심시간에 쉬라고 내어준 부엌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력감과 혼란이 제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왜 저렇게 떠나려고 하는 걸까? 미숙 씨는 짐을 금방 쌌습니다. 그녀의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개인 물품 몇 가지가 전부였고
모두 천가방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익숙한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습, 이 사람이 이제 곧 제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을 붙잡기에 너무 지쳐버린 것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미숙 씨는 멈춰서서 제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왔고 그녀의 손에는 작게 4번 접힌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쪽지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가면 그때 열어보세요. 그 순간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기이했습니다. 조금 전에 냉정함과는 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통쾌함 같은 감정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복잡한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녀는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저 갈게요. 건강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닫히고 저와 그녀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집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그녀가 주고 간 쪽지를 손에 꼭 쥔 채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습니다. 이 쪽지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을까? 왜 그녀가 떠난 후에야 읽어야만 하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작은 종이 조각 안에 숨겨져 있을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어둠이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쪽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길한 예감이 계속해서 저를 재촉했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골목 가로등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만으로도 단정하게 쓰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시장 갈 물건 목록을 적어주던 그 익숙한 글씨체. 하지만 이번에 적힌 것은 채소나 고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문장, 짧지만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준 한 문장이었습니다. 김영감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예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뇌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김영감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피 흘리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이건 악의적인 장난일 거야. 그녀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글을 쓴 거야.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과거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항상 그녀를 줬던 남편의 눈빛, 구슬펐던 그 노래, 남편의 눈물, 제가 엿들었던 그 뻔뻔한 오빠라는 호칭,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더 서럽게 울던 그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연도 아니었고 제 의심병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눈뜬 장님처럼 외면해왔던 끔찍한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지난 7년간 바로 이 집에서 제 눈앞에서 제 남편과 제가 가장 믿었던 가사도우미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감정이 너무나도 깊어서 그녀가 감히 자신이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세상과 모든 믿음이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쪽지가 제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의 무게는 마치 산 전체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큰 고통은 오히려 겉으로 표현할 힘조차 앗아갔습니다. 저는 그저 어둠 속에 꼼짝 않고 앉아 영혼이 모두 빠져나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바쳤던 두 사람. 한 명은 거의 50년을 해로한 제 남편. 다른 한 명은 친동생처럼 여겼던 여자. 그 두 사람이 함께 저를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가꿔온 이 집은 어느새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지난 7년간 코가 꿰인 채 끌려다닌 불쌍한 바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제사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향 연기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 그의 미소는 어찌나 온화하고 인자해 보이던지. 하지만 이제 그 미소를 보니 위선과 조롱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그는 저를 배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였고 그녀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정작 그의 아내인 저는 그를 돌보느라 밤낮으로 기진맥진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의 사랑, 희생, 정절. 제가 그에게 바친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한낱 웃음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숙 씨, 그녀의 선한 얼굴, 상냥한 목소리, 공감의 눈물, 달콤한 위로의 말들이 차례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가사 도우미이자 착한 동생 역할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연기해서 아무도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제 신뢰를 얻었고 제 등 뒤에서는 제 남자를 차지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그녀가 왜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렇게 비통하게 울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연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남편이 죽자마자 서둘러 떠났는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으니까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없고 연극도 막을 내려야 하니까요. 그녀가 떠난 것은 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모두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제게 이 잔인한 진실을 던져주고 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각상처럼 앉아 고통과 분노 그리고 모욕감이 제 마음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제 팔자가 이리도 기구할까요? 날이 밝았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제 퀭한 얼굴을 비추었지만 마음속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난 7년간의 기억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기만의 현장을 보여주는 끔찍한 영상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처음 왔던 날, 그 수줍고 선량해 보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남편을 돌보는 과정에서 감정이 싹튼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고 아마 평생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미숙 씨가 남편의 귓가에 속삭이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은밀한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남편을 울게 했던 그 옛 노래도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것은 그들만의 추억이 담긴 노래였을 겁니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이해하는 노래. 법적인 아내인 저는 정작 제 남편의 사랑 이야기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질투심에 불타 반지가 없어졌다는 연극을 꾸며 그녀를 쫓아내려 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는 울면서 억울해했고 결국 제 아들 민수가 그녀를 다시 데려와 제 대신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 잠시 물러났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식에 대한 저의 약한 마음과 저의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심하던 주인을 자신에게 빚을 진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후의 연기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을 얻고 저를 돌보며 저를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죄 많은 관계를 숨겨왔습니다. 저는 곁에 좋은 동생이 생겼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했지만 그 동생이 매일 제 등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아침, 간식, 칭찬, 다정한 행동들, 모든 것이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들은 설탕으로 코팅된 독약이었고 저는 매일같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 마셨습니다. 7년 2555일. 저는 그렇게 달콤하고도 잔인한 기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손으로 제 옷에 벌레를 키우고 제 집에 여우를 들인 셈입니다. 이 고통은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큽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제 마음 속에는 비록 아팠지만 정절을 지킨 남편의 모습이라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산산조각 났고 역겨움과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고통과 분노와 함께 또 다른 감정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바로 후회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하는 만큼 제 자신도 증오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증오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었을까요? 왜 처음부터 이상한 징후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여자의 직감, 아내의 예민함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면 외로움과 피로가 저의 모든 분별력을 앗아갔던 걸까요? 돌이켜보면 의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녀의 달콤한 말, 몇 마디와 거짓된 행동에 저는 서둘러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속이고 가짜 평온함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안주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개입하도록 내버려 둔 것도 후회됩니다. 그때 저는 더 단호했어야 했습니다. 제 직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졌고 혼자 남편을 돌봐야 하는 고생이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 저의 나약함이 그녀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었고 그녀의 연극을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가정을 파괴할 기회를 남에게 넘겨준 셈입니다. 이제 이 텅 빈 집에 앉아 저는 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사람을 믿었던 저를, 너무 나약했던 저를, 너무 어리석었던 저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잃어버린 믿음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졌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제 집에서 처참하게 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고 믿었던 친구를 잃었고 평온했어야 할 노년의 세월마저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산산조각 난 마음과 평생 저를 따라다닐 후회뿐입니다. 그 후 몇 주간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제가 쇠약해졌다고 생각하고는 자주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의 진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 늑대를 집에 들인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에 아들마저 고통받게 하려고요. 아니면 어미의 어리석음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려고요. 그냥 저 혼자 감당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에 너무나도 값비싼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선량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콤한 말이 반드시 선한 마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복스러운 미소 뒤에는 언제든 등 뒤를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잘못된 곳에 준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넓고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살아갑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저에게 기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 이상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숨막히는 기분만 듭니다. 가끔 저는 미숙 씨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에게 한 짓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승리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야 제 마음만 더 아플 뿐이니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고통과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가진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7년의 믿음은 결국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저의 사랑과 헌신, 희생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그 누구에게도 맹목적인 믿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쉽게 부서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이것은 저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이 치른 너무나도 비싼 대가였습니다. 차분하고 위로하는 톤의 배경음악으로 전환. 네, 가족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원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사연처럼 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떠나버려 남은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분노만이 남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어머님께서 남은 여생을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며 삶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 이 모든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가족 이야기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감동과 지혜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